네. 자,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 펴주시고요. 이제 3일 패션,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마지막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운용하기에서 회계 정보 분석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장부는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요부와 보조부입니다. 우리가 회계장부에서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분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밑에 그 분계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분계가 기록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이 주요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분계된 내용이 각 모든 계정에 전기가 일어나죠. 모든 계정으로 분계해서 만약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금 계정 차변에 총계정 원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가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계된 내용과 전기된 내용, 이것이 장부의 가장 주요한 장부가 됩니다. 주요부라고 그래요. 나머지 장부는 전부 보조부입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전표는요, 출력이 가능해요. 네, 전표 그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인쇄, 프린터 눌러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외에도 계정별 원장, 우리가 뒤에서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계정별 원장 조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계정별 원장이 모아진 게 총계정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이렇게 서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이라는 건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주요부인 총계정 원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부다.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예요.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했네요. 회사 코드 3103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총계정 원장 여기 있으시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총계정 원장에서 월별로 볼 때는 1월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일별을 누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기간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냥 월별로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모두 한번 보십시오. 엔터 치면은 처음부터 끝이라고 이게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되고요. 처음부터 끝에 해당되는 모든 계정 과목이 여기 좌측에 이렇게 보입니다. 좌측에 보이죠? 자, 그러면 무슨 계정을 한번 보시냐면은 외상매출금 계정을 한번 보십시오. 외상매출금. 왼쪽에 108번 외상매출금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작성이 되는데요. 자, 외상매출금이 여러분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전기에 2월 된 820만 원이 있었고 7월 달에 1100만 원 외상매출금이 발생했고 8월에 1576만 5천 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대변에 기록된 1월 달에 220만 원은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350만 원이 회수된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회수, 돈을 받으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외상매출금 회수한 금액, 감소한 금액은 570만 원이고 당기에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것은 요 3,496만 5천 원에서 전기 2월 된 거 요걸 빼야 당기 증가분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총계정원장 월별로 어떤 그 계정 계정의 월별로 비교해 볼 때는 총계정원장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총계정원장에 연결된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월 달에 요 1,100만 원이 어느 거래처에 외상 매출을 한 건지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1,100만 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 조회 화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팝업 창으로 나오죠. 네, 7월 10일 날 코디 나라의 외상 매출을 여성 정장 외상 매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닫아주시면 이와 같이 계정별 원장으로 바로 메뉴가 있습니다만은 총계정 원장에서 연결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350만 원을 회수했는데 어느 거래처에서 며칠 날 회수한 건지 알고 싶어요. 계정별 원장 가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계정 원장에서 여기 350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6월 10일 날 데일리룩에서 350만 원을 회수했구나. 어음으로 회수했구나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네요. 네. 총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 서로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은 모든 계정 과목을 거래처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은행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 원장을 구성을 해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채무, 그리고 예금 관련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전부 입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 아마 지난 시간에 한 번쯤 우리가 확인을 했을 거예요. 메인 매출장 과세 유형별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과세 유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뭐 11번 과세, 51번 과세 또는 13번 면세, 53번 면세 이런 거. 그래서 재장부 검색, 요 재장부 검색 한번 우리 해볼까요? 수행 1번을 보겠습니다. 단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총계정 원장 열어놨으니까요. 외상매입금을 한번 찾아보세요. 총계정 원장에서. 우리 총계정 원장 열어놨죠? 자, 외상매입금 251번입니다.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월별 장부가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외상매입금 회수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이죠? 부채. 네, 부채 계정입니다. 자,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에서 증가하지요. 네.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질문한 것이 외상매입금을 상환? 상환? 갚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 예. 외상매입금은 상환이죠. 회수가 아니고 외상매출금은 받는 거니까 회수해야 되지만 외상매입금은 상환. 예. 그러면 외상매입금 지금 우리 선택했는데 상환한 것은 차변에 기록됩니까? 대변에 기록됩니까? 예, 차변에 기록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이다. 예. 우리가 상환하면은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변 금액을 봐야 된다. 계정별 원장에서 어느 거래처 거를 1,000만 원 갚았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 1,000만 원을 더블 클릭해 보면 네, 역시 신사숙녀의 1,00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한 것을 여기 거래처면에서 볼 수가 있죠. 계정별 원장으로 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 2번도 해보겠습니다. 2기 예정 7월부터 9월에 신용카드로 발생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 금액은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서 해봐라. 이건 우리 메인 매출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2절에 가서 회계정보의 분석. 회계정보 분석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의 신용 의사결정에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가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의 주식,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투자하겠죠. 그럼 우리 회사의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수익성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면 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수익성을 예측해 본다든가 또는 위험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건 이제 채권자들 기업의 채권자는 주로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은행. 또는 이제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처도 채권자입니다.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외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외상을 주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죠. 그것을 뭘 가지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회계 정보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최근 2년 거라든가 심지어 뭐 까다롭게 하면 최근 3년 거라든가 이것을 조회해 보거나 아니면 아예 제출을 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 유동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요 두 가지는요. 지급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급능력. 보통 지급능력을 따져볼 때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따져봅니다. 그럼 유동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 옆에 공식이 있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유동자산이 500원인데 우리 회사의 유동부채는 300원이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00원이 유동자산, 300원이 유동부채이니까 500 나누기 300, 5 나누기 3 하면은 1.66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은 166%가 나와요. 166% 곱하기 100을 하니까. 자, 166%가 의미하는 게 뭐냐? 유동비율 166%는 자, 자산이 부채보다 이 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66%포인트 더 많다는 뜻이에요. 1.6배 더 많다. 166포인트. 그러니까 유동비율은요. 1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 안 되면은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갚아야 될 것이 현금화할 수 있는 돈보다 일단 많단 말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 그러면 이제 은행을 거래를 해야 될 텐데,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은행은요, 은행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줍니다. 네. 은행이 굉장히 야속해요. 은행이 은행 거래,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IMF 그때 뭐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주 거의 뭐 망신. 네. 제가 저하고 아주 관계가 좋은 저희 형님뻘 되는 여기 분하고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한데 제 신용으로는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된다. 보증을 서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예. 그만큼 신용이 지금 그 당시는요, IMF 그 당시에는 은행이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근데 은행만 힘듭니까? 거기 빌린 사람들도 개인들도 다 힘들거든요. 예. 은행은 자기가 살고 봐야지. 예. 일반인들 대출 고객들 그때는 안 봐줍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무슨 대출이 있습니다. 막 문자 보내고 그러죠. 네. 믿지 않아요. 네. 은행이나 그 신용카드 회사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 그 사람들 그 회사는 고객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요. 그 뒤로는 정말 외상, 그 능력껏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무리하게 뭘 하면은요, 나중에 참 곤란을 겪고, 참 그래서, 그 뒤부터 좀 자숙하고, 무리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뒤부터 편해졌어요. 우리 IMF 지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자, 네, 아주 냉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냉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뒤로 큰 위기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위기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 좋은 시기에도 다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거 많이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업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사업자는 지금 코로나를 잘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유동 비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좌 비율은 뭐냐? 이 당좌 비율은요, 정말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분자만 다르죠?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입니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냐면은 유동 자산하고 당좌 자산의 차이는요, 재고 자산이 빠진 거예요. 이 당좌 비율은. 그러니까 당좌 자산 하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들이 당좌 자산이에요. 예.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단기 매매 증권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요, 거래가 빈번하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내놔도 안 팔리면 현금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이나 토지는요, 현금이 당장 필요할 때 바로 내놓는다고 그래서 바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식은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상장법인 주식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로 내놓으면 바로 팔리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당좌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 포함해가지고 은행에 들어있는 돈과 현금들이에요. 그것하고 뭘 비교해봐요? 유동 부채하고.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보면요,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에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 되어 그러면은 지급 능력이 아주 우수한 회사입니다. 예. 지급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 뭘 의미하느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1년간 장사 안 해도, 영업을 안 해도 지금 가진 돈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될 돈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유동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지금 가진 현금 가지고 다 갚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이죠. 예, 지급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요게. 얼마나 위험하냐, 안전하냐, 안정성. 예, 부채 비율을 공식을 보시면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 총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분자하고 밑에 분모를 더하면은 자산이 되잖아요. 자산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우리 회사 자산이 전부 다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100억. 이게 100억이 자산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부채하고 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40억은 부채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자본은 60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0억 나누기 60억.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게 부채 비율이죠. 이게 40억이 부채, 60억이 자본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40 나누기 60 하면은 66%예요. 곱하기 100 하면은. 자, 66%의 의미는 뭐냐? 우리 회사 순자본의 66%가 지금 부채다 이거. 순자본. 100%만 돼도 괜찮아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의 그 자산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집 자산을 다 더해 보니까 5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5억. 그런데 5억 중에 2억 5천은 은행 융자고 2억 5천 나머지는 융자가 없어요. 그러면 5억 재산 중에 2억 5천이 융자니까 그게 부채죠.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은 내 거죠. 네, 내 거죠. 그래서 2억 5천 나누기 2억 5천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00%. 부채 비율이 100%다 그러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는 부채 비율이 0. 예. 그리고 정말 깨끗한 가정, 예, 건전한 저기는, 예, 아마 신용카드 갚는 거 외에 빚이 하나도 없는, 예, 가정도 있을 거예요. 부채 비율 0이죠. 부채 비율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안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은요, 분자가 자본이고 분모가 자산 총계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 중에 자본이 얼마냐, 내 것이 얼마냐 하는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건전성. 다 건전성이나 안정성이나 같은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총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입니다. 이것은 총자산이 1년에 몇 번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매출액이 높아야 돼요.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매출을 제대로 못 일으키면은
분명히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감가상각비라든가 만약에 자산을 취득할 때 융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차입을 해서 취득을 했다면은 이자 비용이 또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매출이 커지면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데 이 총자산 회전율이 나빠지면 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익성은 손익계산서로 봅니다만은 총자산 회전율은 바로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인 것이죠.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공식을 다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유동비율 계산하라, 부채비율 계산하라 이게 문제 나오는데 공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조회해가지고 그 숫자로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우리 분석 지표들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예요.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판매, 매입 활동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손익계산서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죠. 영업이익률. 영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의 수익성. 그래서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아니 100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로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영업의 손익을 딱 걷어내고 판매활동과 관련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성을 따져보는 거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을 주식의 발행 주식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의미한다. 주당이익률이에요. 주당이익.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또 지표가 있는데요.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그래서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한다 그러면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요. 그냥 문 닫는 게 나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00%가 안 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을 올렸어요. 뭐 3개월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단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기간을 넣고 뭐 1년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1년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간 이자 비용이 1,500이야. 1,500. 그러면 100%가 안 나오죠. 그러면 영업에서 벌은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회사가 어렵겠어요. 이자도 못 내니까 임금도 체불하고 있을 것이고 은행 거래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그런 회사는 돈을 안 빌려줘요. 더 이상. 수익성이 지금 현재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회사에서 은행이 돈을 더 추가로 빌려줄 수는 없죠. 무슨 뭐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보다 클 경우, 1보다 크다는 것은
곱하기 100을 하면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보다 클 경우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 이익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100보다 커야 돼. 100보다.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00%도 1도 안 된다. 여기 1이라는 건 여기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건 100%라고 해야죠. 100%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 100%보다 작으면 요새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경제 관련 기자들이 좀비 기업. 어학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겠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 영업이익률, 주당 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률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공식은 알려줍니다. 공식은 알려주니까 계산기를 정확히 쓰시면 되겠다. 자, 수행 과제 중에서 요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단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이런 걸 왜 이것만 해보냐면요, 이 수행 1번 유동비율이라든가 매출 총이익률은 그 계산기 쓰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 그런데 요 주당 순이익은 그 손익계산서 안에 계산기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것만 좀 특별하니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행한 주식수가 만주랍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만주. 단기 거를 계산해 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달로요. 네, 여기 단기 거 전기와 단기가 지금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맨 밑에 가면은 단기 순이익이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당 순이익 기능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요 밑에 한 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기능 모음 가셔가지고 계산 기능에 주당 손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주식수를 단기에다가 만주라고 그랬으니까 전기도 만주라고 하겠습니다. 단기하고 전기를 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주 이렇게 입력을 주식수를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서 밑에서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이미 여기 계산이 돼 있어 나와요. 그런데 확인을 누르면 밑에 표시가 돼요. 확인 누르면 요 아래에 기본 주당이익 이런 명칭으로, 그래서 단기에는 주당 4,745원, 전기에는 2,718원 해가지고 단기에 주당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주당이익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발행 총 주식수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능 모음 가가지고 주당 순이익에서 단기 거 계산하라 그랬으면 단기에다 주식수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확인, 아니면 확인 안 누르고 여기 엔터 치면 여기 계산이 되니까 이거 딱 보고 답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전기 거 해라 그러면 이제 전기난에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회계정보 분석이라는 NCS 평가 시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런 문제 냈어요. 지금 여기 분석하는 문제, 공식은 다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 써가지고 정확히 계산해서 답을 거기다 단답형으로 쓰도록 했으니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에 관해서 공부해봤고요. 출제 예상 평가 문제가 2022년 8월부터 변경되는 유형으로 몇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두세 개만 한번 해보죠. 1번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2022년 중 보통 예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월은 몇 월인가요? 했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월별로 딱 볼 수 있는 장부가 뭐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총계정 원장을 딱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가셔가지고 보통 예금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왼쪽에서 보통 예금.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가장 많이 감소한 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금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죠? 예. 그래서 2월이네요. 2월이다 하는 것을 거기 답안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거래처 원장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런 것 2번 같은 경우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처 원장으로 가야 돼요.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외상 매입금의 잔액을 거래처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과 같은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라 아니면 뭐 가장 작은 거래처를 찾아라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거래처 원장을 찾아가세요. 자,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볼까요? 거래처 원장 있죠? 클릭하시고 몇 월 기준인가요? 12월 말. 12월 말이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12월 말일부터 12월 말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잔액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합시다. 뒤에 날짜만 12월 30일이 되면 됩니다. 기간에서 잔액을 확인할 때는 앞에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잔액을 확인할 때는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같이 봐야 되는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잔액을 볼 때는 기간을 입력할 때 앞에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뒤에 날짜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죠. 자, 계정 과목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면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외상으로 검색하시면 외상 매입금 251번 있죠. 거래처에서는 모두 봐야 되니까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이 진행이 되죠. 코드 1번부터 99662까지. 자, 요 사이에 해당되는 거래처 코드 중에서 외상 매입금의 잔액이 있는 거래처는 요 3개입니다. 이 3개 거래처인데 가장 큰 거였어요? 네. 그러면 코드 1002번의 금액은 4,500만 원. 이게 답이 되겠죠. 코드,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고 잔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8월부터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모양이네요. 지금까지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이 조회하는 문제가 2번처럼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기가 있는 1번 또는 3번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다. 당기분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손익계산서를 아까 열어놨죠? 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영업이익을 찾아가지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은 저 위에 있는 거 아시죠? 곱하기 100. 보기가 35%, 45%, 55%, 65%. 소수 버렸네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네요. 몇 퍼센트 나옵니까? 45%. 예, 45% 나오네요. 2번이 답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려고 뭐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계 실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상태표 분석 중에서도 유동비율이라든가 당좌 비율 또는 자기자본 비율 이런 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아는 게 좋습니다. 네, 아는 게.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회사 3일 패션을 통해서 더전 스마트의 실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4부의 합격 확신 문제풀이로 가는데요. 이 합격 확신 문제풀이의 그 유형별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형별 연습 문제의 이론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그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뭐 100% 똑같진 않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요. 다음 시간에는 307페이지 유형별 연습 문제 중에 실무 수행 쪽은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온라인 수업으로 그때 풀어온 것으로 대체하시는 거고, 다음 시간에 307페이지 307페이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